위스콘신에서 지난해 경찰개혁 시위 당시 시위 참가자를 총격 살해에 기소됐던 10대 백인 청소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에나팍 경찰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아내를 살해하려는 남성과의 추격 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공식적으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로 확대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재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해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시작된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로 방화와 약탈을 동반한 과격 시위가 많았었죠. 당시 위스콘신 커노샤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법원 배심원단이 오늘 이 10대 청소년에게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스콘신주 커노샤 카운티 법원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2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18살 칼 리튼하우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여간 살인이냐 정당방위냐를 놓고 판결을 기다린 리튼하우스는 무죄 판결이 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이 무죄로 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튼하우스는 지난해 8월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 총격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건을 계기로 과격 시위가 벌어지자 시위 참가자 2명을 총격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17이던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이 사건은 총기 소유 권리와 자경단의 역할, 정당 방위의 정의를 둘러싼 거센 논쟁이 계속됐던 사건입니다. 시선이 집중된 리튼하우스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6시간 논의 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리튼하우스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리튼하우스를 폭력적인 충동을 유발한 난폭한 자경단으로 묘사했고 총격 사건 뒤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은 법정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At a certain point, we must confront the fact that the layers of injusti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ust be fixed, they must be repaired, and we cannot rest until we get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We must use peace, protest, and civil disobedience to fight this fight. We will not fight it with violence. We'll fight it with the tools that have got us thus far. 재판 과정에서 미국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총기 소유 옹호자들은 리튼하우스는 정당 방위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총기 소유 반대자들은 리튼하우스가 통제불능의 총기 문화를 상징하는 어린 자경단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추격전을 펼친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부에나팍 경찰국이 어제 당시 사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경찰차. 경찰차가 추격하고 있는 SUV 차량은 스쿨버스를 향해 돌진한 뒤 계속해서 들이받습니다. 스쿨버스가 쇼핑몰로 피하자 경찰과 추격전을 이어가던 용의자는 한 주차장 문을 뚫고 돌진합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권총으로 무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격을 가합니다. 용의자는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대응 사격을 하기 위해 경찰에 총을 겨누지만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추격전은 지난 9월 3일 오후 부에나팍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SUV를 몰던 남성이 달리던 스쿨버스에 총격을 가하는 것이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부에나팍 경찰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올해 60살인 세드릭 백스터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인 백스터가 스쿨버스 운전기사인 아내를 총격 살해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들 부부는 이미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던 중이었으며 백스터에게는 무장강도와 강간, 마약 관련 범죄와 같은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총격을 받은 백스터는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백스터가 소지하던 권총과 스쿨버스 지붕의 탄흔을 공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경찰관들의 대응이 기준치에 적합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각 주와 지역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부스터샷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연방보건당국도 공식적으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3차 추가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9월 65세 이상 노인과 고위험군에 한해 추가 접종을 승인한 지 2달 만에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오늘 자문위원회를 열고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의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6달이 지나면 효능이 크게 줄어들고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며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자의 경우 2차 접종 이후 6개월 뒤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 접종자는 2달 이후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여러 개 주들과 주요 대도시들이 자체적으로 부스터샷 대상을 확대 접종시키고 있는 만큼 FDA와 CDC의 이번 승인은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접종 시기와 예약 방법 등을 놓고 여러 혼란이 일었던 만큼 연방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1조 8,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재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를 사고 있는 만큼 상원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빌드백 베터 빌, 이른바 미국 재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0대, 반대 21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제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이번 법안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인적 인프라 예산으로도 불립니다. 무상 보육 서비스 확대, 의료보험 지원, 노인과 장애인 돌봄 확대, 기후변화와 친환경 투자 확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이민 시스템 개선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3조 5천억 달러로 발의됐지만 의회와 백악관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Following the vision of President Biden, guided by the expertise and energy of our chairs, members, and staff, we have built back better bill that is historic, transformative, and larger than anything we have ever done before. We are building back better. If you are a parent, a senior, a child, a worker, if you are an American, this bill's for you. 일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앞서 지난 5일 통과된 인프라 예산 법안의 경우 공화당 상원 19명, 하원 13명이 찬성하면서 초당안으로 불렸지만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만큼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공화당 측은 과도한 예산 낭비에 따른 부채 증가라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카드는 예산 조정 절차입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1년에 한 차례만 사용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는 정족수의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21 회계연도에서 예산 조정 절차가 사용되지 않은 만큼 2022 회계연도에서 한 차례 더 사용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공화 양당이 정확히 50대 50인데 표결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 상원 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됩니다. 하원의 이번 법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의장의 합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정작 오늘 표결에서는 더 주목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원 역사상 최장 연설 기록을 깬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미국 재건법안 표결에 앞서 메카시 원내대표가 의회 연단에 오른 시간은 어제 오후 8시 38분.
법안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Let me be clear. Never in American history has so much been spent at one time. At one time. Never in American history will so many taxes be raised and so much borrowing be needed to pay for all this reckless spending. 그리고 메카시 원내대표는 자정을 넘겨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격렬히 항의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떴고 공화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가 마지막 연설을 마친 시간은 오늘 오전 5시 11분,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장 8시간 33분간 이어진 연설은 지난 2018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세운 8시간 7분 기록을 넘어 연방 하원 역대 최장 연설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상원과 달리 합법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지만 하원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3인에 한해서는 매직 미닛으로 불리는 무제한 연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카시 원내대표의 투혼에도 의석수에서 부족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짧은 시간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비록 8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메릴랜드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10분 해리스 부통령에게 권한을 승계한 뒤 마취에 들어갔고 이후 11시 35분 다시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편지 2건을 공개하며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권한 승계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의 건강검진으로 권력이 승계된 사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2년과 2007년 2번이 있었는데 여성 그리고 유색 인종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검진 이후 빠르게 회복했으며 현재 대통령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라고 밝히고 해당 소견이 담긴 백악관 주치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백악관의 오랜 전통인 터키 사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사면을 받기 위해 백악관 로즈가드에 온 터키의 이름은 피넛버터와 젤리입니다. 취임 이후 첫 터키 사면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을 사면하면서 가볍지만 의미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And eventually, peanut butter and jelly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temperament, appearance, and I suspect vaccination status. No, is it? Yes, instead of getting basted, these two turkeys are getting boosted. 백악관의 칠면조 사면 행사는 1947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고 1989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공식 연례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통해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재확산이 한창일 당시에도 터키 사면 행사는 그대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기호 추첨이 오늘 이뤄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19일 오전 11시 뉴저지 한인회 사무실에서 12월 9일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KBTV 부사장 이창원 후보와 인프라 베이직 대표 김일선 후보의 기호 추첨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을 비롯한 각 후보 측의 참관인,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관위원 등 약 25명가량 참가한 가운데 공개 추첨으로 이루어진 오늘 행사에서 기호 1번에는 김일선 후보가, 기호 2번에는 이창원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기호 1번을 뽑은 김일선 후보는 코비드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보며 한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출마 동기 및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인회의 어떤 활동에는 제가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를 아직까지는 못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고 보면서 좀 더 좀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어떤 그 한인 사회의 어떤 힘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 양쪽을 다 알면서 뭔가 좀 열심히 뛰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호 2번을 뽑은 이창원 후보는 미국에서 출생하고 자란 2세로 한인 언론 활동을 하면서 한인 커뮤니티로부터의 개선 사항과 요구 사항들을 꾸준히 접할 수 있었다며 젊은 한인 2세들이 언어의 장벽을 겁내지 않고 한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민 1세대들과의 다리 역할에 충실을 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열심히 뛰고 열정 있게 한인회를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계속 자랐고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는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거 배웠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랑 협력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 한인 사회에 필요한 지원들인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접근할 수 있게 저를 일하고 싶습니다. 각 후보들은 23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토론 및 정견 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는 10여 년 만에 경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게다가 뉴저지 한인 인구가 2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뉴저지 한인 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